자산 배분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드릴 텐데 이걸 왜 얘기를 드리냐면 너무 많이 얘기를 들어서 어떤 얘기를 들었냐? 너 도대체 주식 얼마 깨졌니? 뭐 이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얼마 깨졌니? 그래서 얼마 깨졌니라고 말할 수 있어. 근데 말할 수 있는데 그걸 말하기 위해서는 뭔가 뒤에 많은 게 필요해요. 그 뭐가 필요한지를 잠깐 말씀드릴 텐데 특히 여러분 요즘에 유튜브 같은 데 가시면은 주식에 관해서 이렇다 저렇다 경기가 이렇다 저렇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영상을 정말 많이 보실 건데 그 영상을 보는 거에 대한 팁을 제가 조그맣게 10분에 걸쳐서 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거냐면은 자, 뉴스부터 보면은 우리 투자의 귀재라고 불리는 워런 버핏 할아버지죠. 나이가 90이세요. 실제 얼굴을 보면은 와 정말 늙으셨더라. 나이가 많이 드셨는데 90이신데 주가락으로 지난주에 33조를 날렸다. 이게 3월 4일입니다. 지금 3월 20일이니까 날려도 한참 더 날렸겠죠. 그때 얼마를 들고 있었냐면은 2,500억 달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주식 포트폴리오가 이 형은 300조였어요. 버크셔 해서웨이 기업이죠. 기업이 갖고 있는 주식 포트폴리오가 300조니까 이게 최근에 주가지수가 25% 정도 내려갔나? 조금 더 내려간다 그렇죠. 25%면은 대충 75조 정도가 깨졌을 거예요. 자, 이렇게 깨지니까 사람들이 어떤 뉴스가 쭉쭉 나오냐면은 89년 동안 평생 처음 본 주식 떡락에 일주일 만에 33조가 날라갔다. 뭐 악재엔 별수 없다. 지금 뭐 278억 달러 뭐 33조가 공중분해했다. 이런 뉴스를 쭉쭉 나오거든요. 증시 폭락에 손실이 급증한다. 3월 20일 최근 값은 얼마가 떴냐면은 약 700억 달러 80조. 80조가 날아갔다. 버크셔 회사가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의 주가 평가 손실이 80조예요. 야,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야, 이거 정말 많이 깨져서 여기는 거의 기절 직전인가? 근데 제 생각에는 개인적으로 진짜 신문에 나온 기사들이 맞다면은 아마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버크셔 회사의 쪽에서. 제가 여기 포트폴리오를 정확하게 몰라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왜냐? 아까 전에 주식이 300조지만 주식이 안 오를 것 같아서 주식이 많이 빠질 것 같아요. 현금을 많이 들고 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150조 들고 있거든요. 주식이 300조고 현금이 150조야. 자, 이런 포트폴리오 상황에서 이번 엄청난 급락을 맞았어요. 총 자산은 450조 정도 되는 거죠. 주식과 비주식, 어떤 안전성 자산을 이렇게 배분한 상태에서 이 급락을 맞았어. 그럼 못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물론 이 300조는 날라갔습니다. 마이너스 80조, 마이너스 25% 찍었죠. 이거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우리가 주식만 하는 사람들 입장에 보면은 이거를 보면은 야 뭐 이렇게 개 작살난 게 있냐라고 생각하는데 이 포트폴리오 전체를 보면은 아마 버크셔 해서웨이는 성과급을 받을 수 있어요. 80조를 깨먹고도. 얘네 입장에서는 미친 듯이 잘한 거죠. 자, 왜 그러냐면 이 저 숫자가 정확치 않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450조인데 주식과 현금성 자산을 300, 150으로 들고 있다는 거는 비중을 대충 67대 33, 65대 35 정도로 갖고 간 거 아니에요? 현금성 자산의 비중을 누가 봐도 많이 늘렸죠. 이 상황에서 손실을 맞았기 때문에 실제로 주식이 28% 정도 깨졌다고 생각하지만 이 총 450조짜리 포트폴리오에서는 대충 17조 깨진 거예요. 마이너스 17%. 이 정도면 아마 굉장히 그 선방을 했다고 성과급 받아갈 겁니다. 이 정도면. 왜냐하면은 우리가 흔히 주식형 펀드라 그러면은 주식을 대부분 여러분들이 주식을 담은 주식형 펀드는 거의 한 주식을 95% 정도 가져갈 거예요. 거긴 어쩔 수 없어요. 물론 이 주식을 비중을 극적으로 낮춰서 이런 생각할 수 있죠. 야, 67대 33이 아니라 주식을 33%, 현금성 자산을 66%로 가져가면 안 될까요? 야, 이렇게 되면 베스트 중에 베스트인데 이거는 이 정도 큰 자산은 이건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바꾸는 게 엄청난 리스크예요. 실제 해보면은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프랍 트레이더라고 하는 걸 한 6년 하고 요런 어떤 이제 펀드 매니저라고 하죠. 펀드 매니저 중에서도 자산 배분 매니저를 한 3, 4년 했는데 이걸로 바꾸는 거는 불가능해요. 이렇게 바꿨다가 만약에 주식 33, 현금성 자산 뭐 채권이건 뭐건 66을 들고 갔다가 주식이 반등하잖아요. 이건 해임이야, 해임. 이건 잘려요. 이렇게 들고 가면은 만약에 주식이 반등하면은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용납이 안 돼, 용납이. 예를 들면 연기금 같은 데서 매 분기 회의를 한단 말이에요. 쩐주들이 있죠. 실제로 쩐주들이 있어요. 버핏 이 아저씨가 450조도 전부 자기 돈이 아니잖아요. 쩐주가 있는 돈이에요. 근데 쩐주한테 가서 아니 주식이 이렇게 올랐는데 우리 펀드 수익률이 왜 이래요? 죄송합니다. 주식이 밀릴 것 같아서 주식을 3분의 1밖에 안 들고 있고 나머지를 현금으로 들고 있어요. 그럼 잘려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아니 주식 사라고 돈을 줬는데 현금성 자산을 이렇게 크게 가져가는 거는 진짜 힘들기 때문에 67대 33으로 가져간 것만 해도 이거는 엄청난 판단으로 봐야 돼요. 자, 그래서 만약에 이건 진짜 초등학생적으로 계산을 하면은 만약에 이분 같은 경우에 67대 33을 주식이 올라갈 때는 당연히 주식의 비중을 훨씬 높이겠죠. 주식의 비중을 뭐 90%라든지 95%라든지 이렇게 5% 올라갈 거 아니에요. 올라갈 때는. 그러면은 2000에 있던 게 뭐 예를 들면은 1500 갔다. 다시 2000 갔다. 그럼 이 아저씨는 내려갔다 올라오는 것만으로도 자기 자산이 뻥튀기 돼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게 일종의 자산 배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맨날 뭐 이 아저씨가 하는 말이 뭐 가격 하락은 뭐 포지션을 증가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사실은 이 폭락을 몸으로 다 맞으면은 이거 포지션 증가시키기 진짜 힘들어요.
자, 버크셔 해서웨이를 펀드 회사랑 비교하는 거는 맞지 않아요. 맞아요. 조금 있다가 뒤에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이거를 몸으로 다 맞으면 너무 아파요. 진짜로 요즘에 옆에서 보니까 뭐 25% 30%지 마이너스 30%를 내 전체 자산으로 다 두들겨 맞으면은 기절할 것 같은 거기 때문에 그거를 다 맞고 버티는 게 그게 물론 존버긴 하지만 그렇게 하시면 상당히 몸이 아픕니다. 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자,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기 전에 오해 중에 하나가 있어서 잠깐 이거 댓글 중에 있는 걸 제가 댓글 웬만하면 안 보는데 옛날에 개인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서 댓글을 가져와 보면은 자, 프랍 트레이더에 대해서 얘기하는 댓글이 하나 있길래 트레이더 중에 탑 오브 탑이다. 매매 실력 엄청 좋은 사람들을 프랍 트레이더라고 한다. 기존 일반 트레이더로서 고객 자금들을 매매하다가 능력을 인정받으면 프랍 트레이더로 간다. 투잡장을 매매한 사람들이다. 엄청 매매 실력 좋은 사람들이다. 자, 이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고객들 자금으로 매매하다가 능력을 인정받으면 프랍 트레이더로 간다. 자, 이거 전혀 아니죠. 전혀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 한 20% 맞고 80% 틀린 내용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이 프랍 트레이더라고 하는 게 굉장히 영어로 하니까 멋있어 보이지만 사실은 회사 돈을 매매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뭐 이렇게 어디에서 인정을 받아서 그 중에 상위 뭐 10%가 가고 자,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운용하는 자산의 대상이 다른 거예요. 대상이. 이쪽에는 프랍 트레이더라는 게 있고 뭐 이쪽에는 뭐 예를 들면은 고객 자산을 운용하는 뭐 펀드 매니저 같은 분들이 있는 거죠. 누가 더 실력이 좋고 나쁘고를 얘기하기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프랍 트레이더 한다고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아닙니다. 대단한 분들도 있는데 저 같은 떨거지들도 있어요. 여기 자리 비면은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저 같은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쪽 출신이라고 정말 엄청난 기술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저같이 삽질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 결론부터 얘기 드리면은 매니저의 관점과 우리나라는 트레이더란 말이 굉장히 복합적으로 쓰이는데 요즘 영상을 보면은 매니저의 관점에서 얘기를 하는 분이 있고 트레이더의 관점에서 얘기를 하는 분이 있어요. 이게 너무 복잡한 얘기라 사실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예를 들면은 우리 자산운용사 기준으로 보면은 펀드 매니저라고 있습니다. 흔히 자산을 결정하죠. 이거를 뭐를 살지 결정을 하고 이 사람이 주문을 넣으면은 그 주문을 받는 게 원래는 트레이더라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분들은 보통 그 주문이 들어온 거 보고 거래만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현대차를 살지 삼성을 살지 삼성을 팔지 언제 팔지 내일 팔지를 이쪽 매니저가 결정을 하고 트레이더를 오더를 주면은 그 오더를 받은 다음에 뭐 주문이 뭐가 들어왔구나. 그럼 이걸 보고 시장에서 거래하는 사람을 보통 트레이더라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자산운용사를 주로 다니는 사람들 아니면 외국에 있는 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은 트레이더와 우리나라는 좀 혼용했어요. 이거를 다 같이 하는 매니저 역할과 트레이더 역할을 다 같이 하는 사람도 우리나라에서는 트레이더라고 많이 불러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뭐 트레이더냐 매니저냐라는 그 얘기를 하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정확치 않은데 일단 이 기준으로 놓고 생각을 한다면은 자, 여기서 봅시다. 우리가 자산을 있는데 어떤 주식에 크게 빠지던가 크게 오르던가 그래요. 자, 그러면은 생각을 해봅시다. 뭐가 우리 자산에서 가장 큰 수익률을 결정을 할까? 자, 이게 믿겨지지 않겠지만은 이게 아래 보시면은 자산 배분이 91%고 마켓 타이밍이 5%고 스탑 피킹 주식 선택이 2%고 아덜 기술적인 어떤 매매 사타파라타는 잘하는 거 그게 2%인데 포트폴리오가 완벽하게 분산이 돼 있으면은 내 수익률을 결정하는 거에 91%는 자산 배분이에요. 물론 이거는 완벽하게 분산되는 교과서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절대 이 정도까지는 안 되고 우리들 같은 경우는 이거보다 훨씬 낮겠죠. 한 50% 정도 될 텐데 자산 배분이 우리의 수익률을 가장 결정적으로 좌우합니다. 마켓 타이밍, 그러니까 주식을 언제 살지, 주식을 뭘 살지, 아더리랑으로 약간 기술적인 거, 어떻게 사고 팔지, 뭘 롱숏을 걸지 이런 것들은 다 합쳐서 정말 배분이 잘 돼 있으면은 10%밖에 영향을 안 미쳐요. 이게 실제로 그래요. 이게 교과서적 얘기인 얘기고 국민연금이나 이렇게 하지 이게 우리들한테 말이 되느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자, 제가 잠깐 보여드리면 실제로 말이 약간 되는데 예를 들면 이겁니다. 자, 제가 예를 하나 갖고 왔어요. 우리가 위험자산 안전자산 그러는데 주식을 내가 재산이 100만 원이야. 근데 주식을 60만 원 들고 있고 안전자산 중에 아무거나 40만 원을 들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번에 수익률이 마이너스 28% 났으니까 왕창 깨졌죠. 이 중에서는. 근데 내가 들고 있던 40 중에서 달러가 있던가 채권이 있던가 달러 채권이 있으면 여기 수익률이 플러스 10% 플러스 10%이기 때문에 이 여기서 주식에서 깨진 거를 상당히 만회합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중요해요. 진짜로. 이게 제가 정말 열변을 토하고 싶을 정도로 의미가 있게 중요한 게 예를 들면은 내가 주식을 100만 원 중에 60만 원 샀는데 달러를 40만 원 들고 있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생각보다. 내가 달러를 평상시에 들고 있다 그래서 뭐 이게 이자를 안 주는 것도 아니고 달러도 이자 줍니다. 요즘에 우리나라 금리도 0%대기 때문에 달러도 이자를 주지 뭐 달러를 내가 평상시에 들고 있다 그래도 그렇게 큰 뭐 손실이 나는 게 아니잖아요. 뭐 주식이 올라간다고 달러가 엄청나게 약해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주식을 살 때마다 혹시
뭔지 모르니까 이렇게 채권이나 달러 채권이면 더 좋겠죠. 좀 어렵긴 하지만은 들고 있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실제로 이 자산 배분을 교과서로 많이 배우신 분들이나 아니면 PB센터 가면은 맨날 이거 할 거예요. 이거 맨날 주식을 몇 들고 있고 달러를 몇 들고 이거를 배분하시라 그러는데 평상시에는 별 느낌 없어요. 아니 그냥 아예 주식을 많이 들고 있지 뭐 하려고 이걸 들고 있냐 그러는데 이번에처럼 위기가 터지면은 이게 진짜 말을 합니다. 이게 6대 4인지 5대 5인지 7대 3인지는 사람에 따라 달라요. 평상시엔 7대 3 정도 하겠죠. 이게 얼마나 큰 마음의 위안을 주냐면은 자다가 일어나잖아요. 미국 주식을 딱 본단 말이야. 아침에 근데 이게 마이너스 한 8%가 있잖아요. 주가지수가. S&P나 나스닥이 마이너스 8%가 있으면은 이렇게 배분을 한 사람들은 하면서 다음에 보는 게 원달러예요. 달러 인덱스. 원달러를 보면은 이게 한 20원 올라있어. 20원. 이러면 이게 플러스 한 2% 플러스 한 3% 되는 거예요. 그럼 대충 오늘 코스피가 한 7, 8% 빠지더라도 나는 반을 막은 거잖아. 그럼 여기서 마음의 안정을 얻어. 깨졌긴 깨졌는데 한 반가이 한 거잖아요. 반 정도. 그럼 야 마음의 안정을 얻고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도 주식을 안 보고 원달러만 봅니다. 1270원 1280원 야 1300 간다 가자 뭐 이러고 있어. 물론 깨졌는데 이거 막는 게 그렇게 위안이 돼요. 특히 이게 가끔 리만 사태 같은 거 오면은 막 1500원 가거든요. IMF 때 2000원 갔어. 그러면은 정말 큰 위기가 올 때도 이게 엄청난 방어막을 해줍니다. 특히 달러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달러가 10% 올랐고 달러 채권 긴 것들 만기 10년짜리는 그것도 단기적으로 보면 거의 10% 수익률이 났거든요. 이거 하면은 플러스 20% 났어요. 그럼 주식이 28% 까졌어도 이것 땡 하면은 그렇게 잃은 게 없어요. 이게 생각보다 중요해요. 생각보다. 주식을 내가 뭘 고르냐. 야, 이 마이너스 28% 하락장에 내가 뭘 고르건 주식은 작살 났겠죠. 정말 잘 골랐어도 마이너스 20% 아니까. 야, 마이너스 20%밖에 안 깨진 형님들 정말 존경 드립니다. 저도 나름 분산을 했다 그러는데 제가 이 코스피 이번 하락 전에 나름 빨간색이었거든요. 나름 빨간색 X%에서 이번에 저 머나먼 곳으로 파란색으로 가는데 정말 자비 없이 빠졌습니다. 정말 나 이거만 보면은 특히 언제지? 1400 갔을 때 있잖아요. 이번 주 목요일인가? 제가 외부에서 딴 일하고 있었는데 딴 일하고 있다가 사람들이 주식 얘기를 하길래 왜 주식 얘기를 하는 거야? 사람 마음 흔들리게 하고 이렇게 봤더니 마이너스 140포인트가 빠져 있는 거야. 나 1400 80 이렇게 찍혀 있는데 그 다음부터는 지금 일을 해야 되는데 뭘 녹화하는 중이었거든요. 내가 뭘 하는지 머리에 안 들어와. 머리에 잠깐만. 이때는 정말 공포감이 들잖아요. 야 이게 말이 되나 어디까지 가려고. 이거는 왜냐면은 1480 가는 거는 로그인을 안 해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차마 로그인을 못 하겠어. 도대체 내 수익률이 얼마 X%일지 이 보기가 싫은 거야. 로그인을 안 해도 보여요. 여러분들 HTS 이용하시는 분들 알죠? 요 주가는 로그인 안 해도 보입니다. 로그인 하면은 내 주가가 보이죠. 로그인을 안 해요. 로그인 절대 안 해. 모르겠다. 야 근데 이때는 진짜 공포감이 느껴지는데 이 공포감이 느껴질 때 원달러를 보면은 이날 거의 1300원 갔어요. 1299원인가? 야 그러면은 얼마 전에 원달러가 1160원 뭐 1170원 그랬단 말이에요. 이 1300원이면은 130원 140원이 오른 건데 그럼 한 2% 정도 올랐죠. 그러니까 대충 주식 빠진 거에 뭐 한 30-40%는 만회했구만. 이걸로 그러면은 이런 상황이면은 달러 채권이나 아니면 달러 포지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이렇게 막 빠지는 장에서 이 사람들이 머릿속에 들어있는 거 딱 하나예요. 뭐냐면은 내가 지금 들고 있는 이 달러나 달러 채권을 언제 이쪽으로 바꿀까? 이거밖에 생각이 안 나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 주식을 이 위험자산 비중을 더 빼서 주식의 비중을 확 낮춘 안전자산을 높인 다음에 이게 리밸런싱이라 그러거든요. 이거는 저 같은 쫄보는 못해요. 야 1500인데 지금 내 주식 비중을 내 자산에서 줄일 수 있는 사람들은 진짜 대단한 분들입니다. 존경하고 싶어요. 그거 눈에 안 들어와. 이미 갔어. 여기는 이미 구조대로 지금 뭐 이 심폐호흡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1500대에서는 이거 주식 팔아서 현금 바꾼 다음에 1300에서 다시 사야지 이런 생각 잘 못해요. 이거는 진짜 심장 강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거. 그것보다 지금 이거 안전자산 있잖아요. 어느 정도 들고 있잖아. 여기서 내가 이 손해본 거의 절반 이상을 만회했단 말이야. 그러면은 어떻게 됐건 간에 이 바닥에서 안전자산을 팔아서 주식으로 가야지 이 생각밖에 안 해요. 근데 이 생각이 나름 리밸런싱이라는 걸 하는 거예요. 나름 자산 배분이라는 걸 하는 겁니다. 어떻게 됐건 바닥 뭐 1200이건 1500이건 뭐 1000이건 어떻게 됐던 간에 원달러가 높아지고 내 안전자산 수익이 났을 때 그거를 위험자산으로 바꾸면은 결국 나중에 주가가 뭐 오른다고 가정을 해서 나중에 언젠가 다시 2000에 오면은 결국 나는 벌은 거잖아. 이게 사실은 뭐 조금 자산 배분이라는 걸 해봤거나 아니면은 조금 돈 많으신 분들이 이렇게 자산 배분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메리트.
아, 이게 생각보다 진짜 큽니다. 진짜 커요. 제가 해보니까 저도 항상 달러를 들고 있었는데 평상시에는 이 땅을, 왜냐면 그걸 직업으로 배웠으니까 항상 이렇게 자산 배분하는 거를 직업으로 이거만 4년 했어요. 이거만. 도대체 예를 들면은 내 펀드에 100이라는 자산이 들어왔을 때 국내 주식 얼마 사고 해외 주식 얼마 사고 국내 채권 얼마 사고 해외 채권 얼마 사고 예금을 얼마 둘까, 이거만 4년 하다가 이렇게 다음에 자산을 뿌려요. 그 다음에 국내 주식에서 삼성을 살까 뭘 살까를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거만 4년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 자산을 이런 식으로 배분했는데 평상시에는 이게 의미가 없어요. 이씨, 이거 뭐 하는 거야 이거. 여기 뭐 달러 채권 해봐야 수익률 1% 나오나 1년에, 이거 뭐 하나 싶은데 위기일 때 이게 생각보다 크게 말을 해요. 이 정도 되면은 거의 손실난 거의 절반 정도를 만회하게 되는데, 자, 왜 그러냐면 생각보다 달러가 미치거든요. 이게 달러 인덱스라고 달러 가치 표시하는 건데 여기 있던 게 일로 가요. 위기가 오면. 와, 그날이 오면은 이게 미칩니다. 달러 오르는 거 보이시죠? 90한 4에 있던 게 103 정도, 거의 10%가 오르는데 약간 신흥국 취급, 약간 위험자산 취급을 받는 대표적인 게 원화죠. 원화가 안타깝게도 아직 안전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원화가 엄청 약해져요. 원달러도 비슷해요. 여기 1160원, 뭐 1170원 하던 게 얼마 갑니까? 1299원 이렇게 올라요. 그러니까 사실은 달러 같은 걸 들고 있으면 내가 이쪽에 포지션이 있는 거예요. 그게 평상시에 이렇게 비용이 안 들기 때문에 항상 자산 배분이라는 거를 조금만 생각해보면, 게다가 채권을 갖고 있으면은 채권 가격도 미쳤죠. 채권 가격도 이렇게 가기 때문에 이게 장기치야 10년짜리 들고 있으신 분들 엄청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들고 있는 경우에 정말 엄청난 마음의 위안과, 내가 다음에 저렇게 주식이 만약 반등할 때 이 포지션을 줄이면 되기 때문에 정말 생각보다 쉽게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 자, 그런 게 이런 거죠. 뭐 교과서적으로 흔히 얘기하자면은 뭐 너무 많거나 너무 적은 리스크를 감당하지 마라.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평상시에 내 자산이 주식 100%야. 존경 드립니다. 뭐 심지어 바이오 이상한이라 뭐 바이오 요즘에 핫한 테마주 100%다. 이러면 정말 그 심장이 라이온 하트신 거고요. 보통은 이렇게 안 가고 한 7대3 이 정도면 공격적인 투자자입니다. 그것도 한 6대4 이 정도가 무난한 것 같고, 5대5 아래면 조금 보수적인 투자자고, 약간 젊은 분들 이렇게 100%면은 그 대단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비율을 좀 조정을 해서 가면은 정말로 다 이렇게 해요. 우리나라 자금들, 제가 국내 연기금들, 뭐 국내 기금, 뭐 국민연금, 뭐 해외에서 웬만한 큰 기금들을 다 이렇게 합니다. 무슨 주식을 살까는 맨 마지막 문제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어디에다가 몇 %로 배분을 해 있냐. 이게 핵심입니다. 국내 주식에 예를 들면 내가 투자하고 싶으면은, 우리나라는 그래도 유리한 게 원화가 달러하고 반대로 가는 측면이 있으니까 위기 걸 때는 이쪽으로 가면은 의외로 생각보다 평상시에 내가 달러 들고 있다고 뭐 그렇게 크게 손해보는 게 없잖아요. 원화 예금이 1점 예를 들면 뭐 2%면 달러 예금은 뭐 0. 뭐 몇 %다 뭐 이 정도 차이는 있는데, 이거 0. 몇 % 차이니까 평상시에 이거를 꼭 생각을 했으면, 요 위기 때는 뭐 이미 좀 많이 오르긴 했지만은 평상시에 자산 배분이라는 게 어떤 영향을 미친다. 이게 그래서 저한테 항상 뭐 주식을 어떻게 돼요 물어보는 분이 있는데, 항상 물어보고 싶은 게 이 위에 거를 먼저 물어봐야 되거든요. 투자 기간이 얼마가 되니, 너 지금 비중이 어떻게 돼 있니, 주식은 몇 % 들고 있고 현금성 자산은 몇 % 들고 있니, 위험이 얼마가 있는데, 근데 이걸 물어보면 혼나요. 이걸 물어보면 왜 이런 걸 물어보냐, 종목이나 찍어두지, 이거 네가 알아서 뭐하게, 뭐 이런 거, 아니 이걸 알아야 뭘 살지를 결정을 한다니까. 아니 이게 90%라니까. 이게 90%. 근데 이거 물어보면 뭐라고 해. 아니 이걸 알아야 이걸 얘기를 하지. 그 다음 스텝이 원래 그런데, 너 자산이 어떻게 배분이 돼 있고, 지금 자산이 투자 기간이 어느 정도 돼 있고, 그래서 대충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오고, 그래 너 목표가 뭐 이렇게 해야 그 다음이 나오는데, 이거 됐고 그래서 뭐 종목이 뭐 올라? 빠져? 이거만 물어보니까. 그다음에 중간에 있는 이게 사실은 아까 전에 말한 뭐 버핏이 하던, 뭐 아니면 달러를 이제 뭐 위험자산 주식 같은 거를 돌리는 거를 자산 구성비 리밸런싱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는데, 이거 진짜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제가 이거만 4년 했는데 이거 맞추는 거 미친 듯이 어려워요. 그리고 심장이 커야 돼. 이것도 나름 결론적으로 주식을 샀다 팔았다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같은 개인들은 그냥 평상시에 반대되는 자산들, 특히 원하니까 뭐 달러라든지 채권이라는 이런 거 들고 있으면은 위기 상황이 왔을 때 정말 도움이 됩니다. 자, 이 얘기를 왜 드리냐? 자, 제가 옛날에 했던 제 자리였거든요. 옛날에 이거 할 때는 그런 거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런 거 이제 맨 앞에서 거래하는 사람이잖아요. 맨 앞에서 거래하는 사람들은 그런 거 없어요. 사장님, 지금 코스피가 30% 빠졌는데요, 제가 20%밖에 손실을 안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마이너스 20억인데 30% 빠지면 마이너스 30억이니까 제가 무려 10억을 회사에 벌어들였습니다. 자, 이딴 소리 하면은 자리가 없어집니다. 이딴 소리 하면
맨 앞에 있는 사람은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왜냐면은 이미 회사는 자산 배분을 했어.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맨 앞에 있는 사람은 말 그대로 백병전하는 사람이잖아요. 드디어 맨 앞에서 적과 싸우는 사람이고, 컴퍼니 회사는 이미 자산 배분을 했어요. 위험 자산에 얼마, 뭐 주식이 얼마, 뭐 달러에 얼마, 채권에 얼마 이렇게 배분했으니까, 자 너는 위험 자산, 뭐 주식이든 채권이든 여기 있으니까 얘랑 싸워 그랬더니 내가 또 스스로 자산 배분을 해서 사장님 저는 조금 들깨졌어요. 제가 이딴 소리 하면은 야 너 그러라고 거기 둔 거 아닌데 이런 얘기 나옵니다. 이렇게 절대 수익을 원하는 곳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통 투자하는 펀드는 절대 수익이 대부분 아닐 거예요. 대부분 아니고 벤치마크 대비기 때문에 자 이딴 소리 하면은 그 욕을 먹습니다. 자 근데 이 얘기를 왜 해드리냐, 여러분들이 유튜브 채널이나 아니면 좋은 글이나 아니면은 뭐 좋은 책이나 이런 걸 보면은 관점이 달라요. 사람이 자기가 베이스된 데에서 보이는 느낌이나 경험을 우리들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거든요. 거기서 자기가 얻은 교훈이나 좋았던 거. 근데 저렇게 자산 배분하는 요 사이드에서 있던 분들이 얘기하는 거와 맨 앞에서 백병정 뛰던 분들이 얘기하는 게 서로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이걸 들으면은 아니 어떤 사람은 A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B라 그러고 서로 얘기가 달라요. 서로 싸워요. 근데 이게 둘 다 틀린 말이다 맞는 말이다가 아니라 관점이 달라요. 자산 배분을 어떻게 하냐 이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되게 공자님 말씀하십니다. 야 자산을 적절히 나눠, 위험을 분산해, 왜 한 종목에 몰빵을 해? 그러지 마. 달러 좀 사놔. 야 너 지금 투자 기간이 얼마야? 목표가 뭐야? 아 그럼 이렇게 배분해야겠네. 위험이 올 때냐, 그렇게 되면 네 포트폴리오는 대충 보니까 한 1년에 한 7% 정도 기대 수익률이 있는데 조금 위험하니까 요거 좀 빼서 이렇게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길게 봐, 나눠 사. 뭐 이러면서 지금 주식이 빠지면 좋은 기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해. 그러면은 야 주식이 빠져서 지금 한강 가게 생겼는데 도대체 뭐가 좋은 기회예요? 뭐 이런 소리를 하잖아요. 그리고 아저씨 얼마 깨졌어요? 그런 얘기를 해요. 얼마 깨지기? 아까 버피 쪽 80조 깨졌지. 80조. 주식은 많이 깨졌어. 아 근데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내가 얼마 깨졌냐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좋은 기회야, 살 때예요. 저가 매수해요. 그러면 그래서 넌 주식을 얼마나 잘했는데, 얼마나 잘하긴 깨졌지 80조. 근데 이 사람은 잘한 거라니까. 이건 잘한 거예요. 근데 이 깨졌다 그러면 막 뭐라 그래. 거봐 너도 깨지면서 무슨 네가 주식 얘기를 하자고. 야 주가 지수가 마이너스 30% 가는데 세상에 안 깨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있긴 있죠. 여기 있는 사람들은 마이너스 30%라고 내 수익이 마이너스라는 거를 용납받지 못하죠. 물론 용납받지 못하는데 하여튼 여기 있는 사람들 자산 배분적 어떤 자금 전체를 관장하는 입장에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 내가 저한테 전쟁을 펼치는데 어디에 뭘 보냈냐 이게 중요하지. 그렇기 때문에 뭐 주식이 얼마 깨졌니, 너는 뭐 얼마나 잘했니, 이렇게 여기 있는 사람들이 공자왈 맹자왈 하는 걸 이해를 해야 돼요. 저 버핏형이 굉장히 막 저렇게 산신령 같은 소리를 하는 걸 이해를 해야 돼요. 진짜로. 아 그래서 물론 뭐 제가 뭐 많이 깨져서 이런 말을 하는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오해하실 수 있지만 정확한 판단이시고요. 정확한 판단이시죠. 뭐 저도 여기 있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 옆에 있죠. 주식 지금 뭐 저 머나먼 곳으로 갔습니다. 갔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쪽에 있는 분들은 전혀 달라요. 요런 거 하시다가 오신 분들은 전업 투자자를 오래 하셨거나 아니면 저렇게 장기 실적이 굉장히 중요한 것에 오신 분들은 전혀 아니죠. 이쪽은 이런 거에는 관심이 없어요. 왜냐면은 시장이 어떻게 되건 절대 수익이 중요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 뭐 손절을 언제 해라, 마켓 타이밍이 뭐다, 기영이가 뭐 오른쪽이 뭐 코네 왼쪽이 코네 더블 바닥이네 무슨 뭐 헤드앤숄더네 뭐 이 종목 보니까 이런 호재가 있네, 6월달에 뭐 셋째 주까지 호재가 있으니까 5월달에 사시고요, 뿌 자 곧 갑니다 이제 이런 얘기하는 건 이쪽이에요. 이쪽 상당히 다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실 때 저 사람의 말이 뭐 틀렸다 맞았다 그게 아니라 관점이 달라요. 정말 관점이 다르다는 것과 흔히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고수라고 많이 생각하는 분들이 요쪽에 있는 분들이라고 많이 생각을 하는데 마켓 타이밍, 스탁 피킹, 주식 선택, 그 다음에 어떤 기술적인 거 여기에 있다고 생각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큰 돈을 많이 버는 분들은 물론 이것도 중요하죠. 이것도 중요한데 자산 배분. 왜냐하면은 자산이 쭉 빠질 때 내가 얼마나 깨지지 않고 나중에 올라갈 때 어떤 포텐셜을 가냐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아 이게 생각보다 중요해요. 생각보다. 아니 내가 100을 들고 있는데 내려갈 때 이 100을 다 참아요. 저기 예를 들면 코스피가 뭐 지금 1500이잖아. 이걸 다 몸으로 맞았어. 와 나는 버틴다 잘 버텼어. 근데 올라가서 다시 이 코스피 100으로 다시 왔어. So what? 그냥 왔다 갔다 한 거잖아. 나만 몸 아프고. 코스피 2000 갔다 1000 간 게 뭐 나는 그대로잖아요. 물론 밑에서 조금 더 샀겠지. 조금 더 사봐야 거기서 거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산 배분적 관점에서 내가 주식이 깨졌어도 조금 참고 버티라는 거는 어떤 자산 배분적 관점에서 아래에 왔을 때보다 위로 올라갈 때 포텐셜이 훨씬 크다. 이럴 때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럼 내려갈 때 어떻게 되겠어요? 아까 전같이 뭐 달러 포지션을 갖고 있어서 어느 정도 손실을 막던가, 그럼 이쪽에 달러나 채권 포지션이 있어서, 아니면 현금이 많아서, 그럼 여기서 올라갈 때 훨씬 무겁게 올라가죠.
아니면은 내가 주식을 예를 들면 평상시에 7대3 들고 갔는데 내려갈 때 5대5로 막았던가. 대단한 거죠. 내려갈 때 주식 비중을 낮춰서 5대5로 막은 형님들 진짜 존경합니다. 이거 진짜 어려운 거예요. 7대3인데 5대5 심지어 거꾸로 3대7로 내가 들고 내려갔다. 이러면은 내가 주식이 얼마 깨졌냐가 문제가 아니라 이거 미친 듯이 잘한 거예요. 실제로 자산 배분하는 사람들이 이 정도 바꾸면은 이거는 성과급을 떼부자가 될 수 있어요.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이거 엄청나게 잘 막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내려갈 때 막고, 근데 내가 10대 0으로 내려가면은 안 돼요. 이거 내려가 버티는 게 아니잖아. 이 아래에서 뭐 버티고 올라가면 물론 다시 본전은 올 텐데 몸만 아프고 말지. 이게 뭐야. 몸만 아프고 마음만 괴롭고 아침마다 막 이러고 로그인하기 싫고 그렇잖아요. 상상 내려갈 때 이걸 생각하시고, 우리나라에서는 운 좋게 이제 뭐 달러 포지션이나 채권 같은 게 상당히 괜찮은 그런 게 있었고, 또 예를 들면은 요즘에 이게 나옵니다. 2020년 3월 22일 뉴스요. 달러 값이 치솟자 너도 나도 사재기한다. 달러 예금이 하루에 하루에 1.8천원. 이게 왜 이럴까요? 달러 예금이 갑자기. 자, 예전에는 달러가 예를 들면 이렇게 있었어요. 세계에 예를 들면 1150원에서 1200원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보통 원달러라는 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안전자산을 많이 포지션이 해놓은 사람들은 1150원 오면 좀 사고, 이렇게 달러 포지션을 좀 늘리고, 1200 오면은 좀 줄이고, 1150원이 오면 좀 늘리고, 이런 걸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렇게 보니까 1200원 근처에 가니까 사람들이 많이 줄였어요. 실제로 값을 보면은 우리 개인들이 갖고 있는 달러가 많이 줍니다. 1200원에 있는 거예요. 이 근처에 오면은. 왜냐하면은 고점이다 이거지. 달러 포지션을 좀 줄인 다음에 아래 오면 늘려야지 그랬는데, 이번에는 보니까 이게 평상시랑 다르게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날이 왔잖아. 진짜 그날이 안 올 걸로 생각하고 많이 줄였는데, 그날이 오게 되면은 여기서부터는 여 위는 뭐냐면은 거의 보험이에요. 물론 여기 위에서도 내가 지금 1250원 됐죠. 이 위에서 내가 원달러가 더 위로 갈 걸 생각하고 베팅을 해서 먹겠다는 분들은 존경 드립니다. 그분들은 진짜 야수의 심장이고, 내가 1250원이지만 우리나라가 IMF나 리만 때처럼 골로 갈 거니까 1300원, 1500원 갈 거니까 그걸 먹겠다라고 들어가는 분들은 정말 야수의 심장이고요. 이분은 해내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제가 뭐라고 할 말씀이 없어요. 정말 이렇게 해서 가겠다는 분들은 진짜 훌륭한 분들이고, 지금 이 위에서 사는 자산가들은 돈이 좀 있거나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뭘 생각하냐면은 이거 보험을 드는 거예요. 보험을. 내 주식을 지금 팔 순 없잖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내 자산을 예를 들면 뭐 5대5로 줄여놨어. 주식이 5 정도 있어, 내 자산 중에. 근데 지금 1500이야. 앞으로도 어디까지 가? 뭐 1000으로 갈지, 뭐 800으로 갈지, 뭐 모르겠는데, 불안하긴 한데, 지금 줄였다가 올라가면은 너무 마음 아플 것 같아. 그러니까 못 줄이겠어요. 못 줄이겠으면 보험이라도 들어야 돼. 이거 그대로 다 떨어지는 거 다 맞으면은 기절합니다, 진짜. 1500이 1000 가는 게 여러분 만만하게 보이지만은, 2100이 1500 간 거보다 1500이 1000 가는 게 더 많이 떨어져요, 퍼센트로는. 이거 가면은 기절하기 때문에 안 되겠다. 보험이라도 들어야 돼. 근데 세상에 주식 보험이 없잖아. 그럼 달러를 드는 거야. 달러를 조금이라도 사갖고, 혹시라도, 물론 이게 다시 1150원을 가면서 조금 손해를 보겠지만, 이게 정말 IMF나 리만 같은 게 와서 1500원, 1800원 가서 내 주식이 1000 가는 거를 막겠다는 거지. 그런 분들이 굉장히 생각보다 많아요. 그런 수요가. 그러니까 이런 기사를 보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달러 예금이 이달 들어 400억 달러에 올라선 뒤, 한 2, 3월 끝날 때쯤에 한동안 감소세를 보였어. 왜 감소세를 보일까요? 당연히 아까 전에 1200원 근처에 오니까 이제 원달러 환율이 급등했으니까 차익실에 나서서 여기 오면은 다시 늘려야지, 이런 생각 갖고 있었는데, 이게 뚫고 갔잖아요. 진짜 그날이 온 것 같으니까 마음이 바뀌었어요. 순식간에. 안 되겠다는 거지. 상황이 이제 3월 16일 이때부터 어떤 일이 펼쳐지냐면은, 달러 예금이 8억 6천만 달 1조. 하루에 1조가 늘어요. 원래는 여기서 줄고, 달러 예금 여기서 늘고, 줄고, 늘고, 이게 보통이었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때부터는 뭐 빡 쓰고 나발이고 의미가 없어요. 이게 어디까지 갈 줄 알고, 저 위로 가고 내 주식이 저 아래로 가면은 박살이 나니까 어쩔 수 없어요. 이때부터 하루에 1조가 들어요. 아까도 봤지만은 지금 1240원 정도 되죠. NDF라고 나이트 거기서 더 올라와서 아마 1250원 정도로 월요일 시작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17일 하루 5대 은행에서 달러 예금이 14억 달러, 원화로 1조 7천억이 들어왔어요. 이건 물론 기관이나 기업들이 달러 확보하기 위해 산 게 많을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산가들도 늘린다는 거죠. 계속 이렇게 어느 한도를 뛰어넘은 다음부터는 이제 팔 수가 없어요. 무서워. 이거 잘못 팔았다가 진짜 저 주식이 골로 가고 달러가 저 위로 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여기서부터는 해지의 개념입니다. 기업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해지예요. 해지가 뭐냐면은 내 다른 자산이 저 박살나는 거를 방어하는 해지의 개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가격이 문제가 아니죠. 어디로 갈지 알고. 물론 뭐 환율이 1500원까지 오른다는 이야기를 듣고 창고에 와서 달러를 베팅하는 형님들은 존경합니다. 1500원. 이 환율이 1500원 가면은 우리나라 주가 지수는 진짜 얼마일까? 이거 감도 안 오는데? 환율이 1500원 가면은 주가 지수 한 1200 정도는 가 있지 않을까?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대충 다 이해를 하셨으리라고 듣고, 우리 버핏 형 얘기를 조금 더 해보죠.
버핏 형이 얼마 전까지 욕을 먹었어요. 2019년까지. 왜 욕을 먹었냐면은 S&P 500이 이렇게 오를 때, 지금 2019년 1년이라고 보면 돼. 이렇게 오를 때 버크셔 해서웨이 그 형의 회사가 주가 거의 안 올랐어요. 옆으로 기었어요. 이건 무슨 소리냐면은 굳이 뭐 펀드 입장으로 들면은 벤치마크라는 게 있는데 내가 추정해야 될 수익률이 있어요. 그런 수익률이 S&P가 이렇게 올랐는데 내 수익률은 옆으로 기었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소리냐면은 그만큼 위험자산 주식을 안 샀다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차이가 나면 욕 엄청나게 먹습니다. 왜냐면은 내가 이거 BM이라 그러거든요. 벤치마크 대비 엄청나게 못한 거잖아요. 나는 벌긴 벌었어. 근데 내가 따라가야 될 벤치마크는 100만 원 벌었는데 나는 10만 원밖에 못 벌었어요. 벌긴 벌었지만 욕 먹어요. 이러면 잘립니다. 잘못하면은. 버티는 거죠. 뭘? 너무 비싸다 이거야. 욕 엄청 먹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작년에도 나온 말인데 이런 소리 많이 들었어요. 사람들은 1년의 추세 성과는 과대평가하지만 10년 성과는 과소평가다 이런 말을 하면서 야 옛날에 버핏 형이 연평균 18.8%. 이게 뭐 그럴 수 있었죠. 1960년이나 1970년에는 미친듯이 올랐으니까 그거를 다 들고 버텼기 때문에 18.8%가 났는데 최근 1, 2년 못한 거를 너무 뭐라 그러면 안 된다. 그런 말이죠. 저렇게 하니까 사실은 뭐 이런 겁니다. 저 형이. 규칙 1번 절대 돈을 잃지 않습니다. 이게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자산 배분 관점에서는 돈을 잃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런 말도 있어요. 저 형이 한 말 중에 유명한 말들이 있는데 우리가 하는 일은 그렇게 특별히 어려운 게 아니다. 특별한 결과를 위해 특별한 일을 할 필요 없다. 그렇게 어렵게 뭐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샀다 팔았다 하거나 마켓 타이밍을 어렵게 할 필요 없이 그냥 아까 전 같은 자산 배분을 하니까 돈이 오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당연히 이 형한테 야 코로나 때문에 주식을 팔겠습니까? 물어보면 팔겠다고 하겠어요? 이거 나 지금 6대4로 내려와서 너무 기분이 좋고 야 난 돈을 번 거 같아. 이제 올라갈 때 9대1로 가야지. 머릿속에 이 생각밖에 없을 거 아니야. 지금 안 봐도 야 6대4로 내려와서 너무 좋다. 야 난 대박인 거 같아. 야 9대1이나 10대0으로 가면 좀 욕먹을래나? 아우 어디가 바닥일까? 이거만 머릿속에 가득 들어있을 텐데 이 90세 되신 할아버지가 주식을 여기서 팔겠습니까? 이거 물어보면 이거 판다 그러겠어요? 이거 당연히 안 판다 그러겠지. 지금 나는 이거만 지금 머릿속에 가득할 거야. 또 9대1이나 10대1 가면 도대체 내가 얼마를 벌 수 있을까? 와 진짜 완전 꿀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텐데. 참고로 이 형의 포트폴리오를 여러분 잠깐 재미로 보여드리면 여러분 약간 오해하고 있는 게 이 버핏 형 같은 안전하게 운영한다 여러분 생각하잖아요. 근데 포트폴리오에 보통 뭘 많이 들고 있을까? 그럼 여러분들 보통 코카콜라 얘기 많이 해요. 야 언제적 코카콜라야? 아직도 뭐 코카콜라나 하인즈 케찹 뭐 이런 거 들고 있으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옛날 얘기고 요즘에는 포트폴리오의 30%가 애플입니다. 애플 최대 주주. 2대 주주구나 2대 주주. 1번 주주는 아마 무슨 뭐 연금, 기금 그런 걸 거예요. 코카콜라도 있긴 있어요. 7%인가 뭐 그렇고 포트폴리오 30%가 애플이에요. 요즘에는 그러니까 옛날처럼 무슨 케찹이나 뭐 이런 거 좋아하는 거는 옛날 얘기입니다. 그 코카콜라 아직도 들고 있어요. 수익률 한 1000% 넘는 거 아직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형의 중에서 정말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이게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티파니가 보석업체 티파니 유명하죠. 루이비통에 10몇 조 주고 산 티파니가 원래는 버크셔 회사회한테 인수 그냥 나 살래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를 거절했습니다. 왜 거절했겠어요? 티파니라면은 정말 엄청난 브랜드잖아. 이거 16조인가 뭐 17조인가에 샀잖아요. 루이비통이. 이거 왜? 비싸서. 아우 니네 정말 멋지고 훌륭하고 뭐 보석업체 압도적인 1위고 자 그래서 얼마 그러니까 내가 얼마 그랬겠죠. 그럼 no 비싸다. 그 다음에 뭐 자기가 좋아하는 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유통업체 저도 뭔지 모르겠는데 테크데이터라는 회사가 정말 좋아 보여. 정말 굿 컴퍼니야. 그래서 사고 싶다. 그래서 물어봐요. 근데 안 사. 왜? 아 비싸. 이게 사실은 이 형이 성공한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회사가 좋냐 안 좋냐로 사질 않아요. 그 회사가 너무 좋은 건 알겠어. 미래에 가능성 있고 성장도 이렇게 할 것 같고 뭐 예를 들면은 배터리 시장이 그래 미래에 오는 건 알겠어. 뭐 반도체 시장이 미래에 오는 건 알겠어. 야 그래서 근데 얼마? 한마디로 싼 가격에 사는 게 최고라는 겁니다. 프라이스와 밸류가 동일하지 않다. 그 회사 밸류 정말 좋은 건 알겠는데 프라이스가 don't pay too much. 너무 많이 지불하지 마라. 그리고 얼마 전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무슨 변화가 있었냐면은 얼마 전까지 워런 버핏 형이 뭘로 유명했냐면 이걸로 유명했어요. 이렇게. 여기 있는 게 삼성폰이었어요. 그래갖고 원래 워런 버핏이 애플을 되게 싫어한다는 말이 있었는데 아니었어요. 얼마 전에 애플을 굉장히 2016년, 17년부터 많이 사서 드디어 폰을 바꿨습니다. 애플로 바꿨어요. 마지막으로 요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베팅이 있었는데 옛날 방송 보면 기억이 나겠지만 리만 브라더스 때 철도회사의 사상 최대 베팅을 했거든요. 리만 때 주식이 완전히 망한 다음에 올라갈 때 철도회사를 얼마에 샀냐면은 44억 달러니까 요즘 우리나라 돈으로는 48에서 50조에 샀어요. 이게 당시에 버크셔 회사의 입장에서 역사상 가장 비싸게 산 거였어요. 50조짜리. 이걸 언제 샀냐? 2019년 11월 4일이거든요. 그때 당시에 엄청나게 멋있는 말을 많이 하면서 샀는데 미국 경제에 미래의 내기를 걸었다. 미국의 번영은 효율적이고 잘 관리된 철도 시스템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이 잘 될 거기 때문에 철도회사를 산다. 이런 멋진 말로 샀는데 사실은 이 형이 산 시점을 잘 보면 2009년 11월이거든요. 여기입니다. 이 아저씨도 여기서 산 게 아니라 2009년 11월에 역대 최대 베팅을 했는데 여기에요.
그리고 제가 제 개인적인 느낌에 이 아저씨가 철도를 사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뭐 미국 경제를 회복세를 보일 거고 향후 5년간 더욱 강해질 거고 번영할 거고 그래서 샀다 그러는데 사실은 여기서 이게 베스트는 아니었죠. 베스트는 IT죠. 지금 우리 결론을 아니까 이거 10년 전입니다. 10년 전에는 당연히 뭐 애플이나 뭐 구글이나 이런 걸 사면 많이 올랐을 텐데 굳이 철도주를 샀어요. 사실 여기서 정말 공격적인 투자자였으면은 제 개인적인 생각에 버핏 형이 IT를 샀을 것 같아. 이거 뭐 아니면 도잖아요. 뭐 아니면 도는 뭐하다. 뭐 아니면 네 정도 되지 않습니까? 뭐 아니면 미 정도 되는데 이거를 샀으면은 엄청나게 오를 수도 있지만 이거 빠질 때 엄청나게 빠질 수도 있는데 철도주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들 입장에서는 거의 방어주에 가까운 정도로 베타가 낮은 주식일 텐데 거기다가 몰빵을 한 거는 사실은 올라가긴 올라갈 텐데 굉장히 안정적인 베팅을 하는 거죠. 뭐 아니면 미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뭐 아니면 개로 바꾸겠습니다. 아 도레미파솔라시 뭐가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이 아저씨가 여기서 굳이 철도주를 산 거는 확실히 엄청난 리스크 관리를 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벌었죠. 여기가 S&P가 1000이거든요. 이게 나중에 3000 갑니다. 3300 뭐 이렇게 가잖아요. 실질적으로 뭐 200% 이상 올랐기 때문에 뭘 사도 벌었는데 알아들었잖아요. 뭐 아니면 미! 다 알아들으셨잖아요. 야, 뭐 아니면 미! 그럼 그걸 알아들어야지. 야, 한국 사람인데. 못 알아들으면 상당히 곤란합니다. 더 두 개를 퓨전해서 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하게 샀고, 투자하는 타이밍이 이 아저씨도 상당히 우리는 지금 여긴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급박하게 떨어질 때 그 줍줍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생각보다 정말 그 안전한 투자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물론 요 아래서도 뭐 했어요. 뭘 많이 하는데, 그럴 때는 보통 뭘 하냐면은, 아, 이 아저씨 정말 제가 옛날에 이거 딜 보면서 상당히 영악하다? 독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저 아래 2008년 9월 저 바다에 갔을 때 골드만삭스 이런 데 투자를 해요. 근데 이럴 때 투자할 때는 항상 보면은 이상한 거 많이 붙여요. 그냥 사지 않고. 이런 거 안 붙이면 잘 안 해줘요. 진짜 치사하게 그지. 뭐냐면은 뭐 이런 거 10% 배당을 우선해라. 만약에 너들한테 되팔아야 될 경우 10% 프리미엄을 달라. 그 다음에 주식이 만약에 더 내려가면은 스톡옵션이죠. 보통주를 5조까지 더 살 수 있는 권리를 달라. 뭐 이런 거를 받아요. 저 아래서 살 때는 상당히 많습니다. G 살 때도 마찬가지고 골드만삭스 투자할 때도 마찬가지고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두근두근 답니다.